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가장 용감하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정여울 작가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수업 365라는 책을 펼쳐봅니다. 지은이는 심리학을 공부하며 깨닫게 되는데요. 심리학은 심리학 전문 서적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과 사람, 그림, 음악, 춤, 그 모든 것에 심리적 치유의 힘은 스며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은 심리학자들의 조언부터 책, 영화, 그림, 일상의 이야기들까지 두루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가장 따뜻한 심리 수업.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심리학의 조언. 어젯밤 꿈과 함께 나와의 대화 시작하기. 가끔 꿈에서 내가 남자로 나올 때가 있다. 화들짝 놀라기도 하지만 뭔가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꿈속의 남자는 현실의 나보다 훨씬 대담하고 도발적이고 결단력 있는 데다가 키가 크고 위험이 넘친다. 융 심리학자라면 이런 모습을 자기 안의 아니무스로 분석할 것이다. 융은 남성 안의 여성성을 아니마로, 여성 안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로 표현하면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양성성을 모두 갖추었을 때 더욱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꿈은 이렇듯 내 안의 무의식적 결핍을 드러내고 때로는 내가 의식적 차원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꿈속에서 나는 남자로 변신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 어쩌면 여성으로서 차별이나 불평등을 겪었던 순간에 내가 남자라면 이런 서름을 겪고 있을까 하는 울분을 느꼈을 것이고, 그 감정들이 무의식에 쌓여서 꿈속의 남자라는 또 다른 자기 이미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꿈속의 남자는 나에게 더 용감해지라고, 더 과감해지라고 충동질한다. 나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어떤 싸움도 피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싸울 용기가 내 안에 있다고 충동질한다.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 뭔가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현실 속의 내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때 꿈속의 나는 내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내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꿈 분석과 상담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 보내는 꿈이라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 그것은 꿈을 무의식의 조력자로 바라보는 융 심리학의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흔히 길몽과 흉몽, 악몽과 예지몽 등의 단어를 쓰면서 꿈을 분류하고 차별하기도 하지만 융 심리학에서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을 굳이 가르지 않는다. 악몽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흉조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무의식은 일종의 멘토이자 구원투수로서 우리의 의식을 향해 끊임없이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매일 밤 너무도 간절하게 당신이 놓쳐버린 무의식의 열망을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독서의 깨달음.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쓸 수 있는 힘. 만약 교육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가치와 관계들이 있겠지만 교육만큼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지 학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은 물론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생 교육 및 자기 교육의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인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심지어 스쳐가는 사람들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교육의 일부다. 배움의 발견의 저자 타라 웨스트오버는 17세가 되도록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다. 심지어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신념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문명화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딸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문명 바깥의 세계를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노저어 간다. 언제 세상이 멸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모르몬교 근본주의자 아버지의 세계관이 어린 타라의 인생을 지배했지만 타라는 독학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배움의 길을 끝없이 정진한다.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은밀한 학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병이 나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모두가 폭력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타라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딸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타라의 순수한 영혼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장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감동시킨다. 내가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친 30년 동안 읽어본 가장 훌륭한 에세이 중의 하나입니다. 타라는 늘 모욕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칭찬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모욕당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정도로 자존감이 약했던 타라는 자신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빛나는 재능이 있음을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타인과의 만남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짜 자아를 눈뜨게 한다. 타라는 교육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자신의 재능이나 숨은 열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내 안에 반짝이는 숨은 잠재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다. 일상의 토닥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돌보기. 오래전 나는 꿈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라 이름도 알 수 없는 가상의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었는데 꿈속에서도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절대로 깨고 싶지 않았다. 그 꿈을 꾸고 난 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의 무의식, 나의 숨은 진심을 깨달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적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무의식에서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던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거리감을 획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또다시 아픔이 덮쳐오기에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 애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를 분리하는 것은 모든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분리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방법은 몸은 멀어지되 마음은 가까워지기라는 길이다. 부모님과 직접 부딪히면 10중 8구 싸우거나 우울해지기 마련이므로 자식의 도리는 다 하되 접촉의 시간은 줄여야 했다. 경조사를 챙기거나 용돈을 드리는 일은 철저히 하면서도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은 줄였다.
그렇게 하니 처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다. 엄마의 자잘한 걱정거리를 다 들어주느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를 돌볼 시간이 생겼다. 모든 것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엄마의 성격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 너무도 엄마와 닮지 않은 나를 발견했다. 내 무의식의 진심은 엄마와 다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와 결별해야 했다. 걱정과 조심과 회한의 삶 대신 도전과 열정과 이성의 삶을 택하고 싶었다. 이렇듯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은 가까워지기라는 전법을 택하니 놀랍게도 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가 전화만 걸어주어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어머니 쪽에서는 나에 대한 감정적 의존도가 낮아졌다. 엄마는 내가 책을 냈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라 신문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도 섭섭해하시지 않는다. 네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다. 이런 문자 메시지로 딸을 눈물 짓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속삭일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해. 하지만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사랑하지만 완전히 하나일 수 없는 우리. 사랑하지만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우리를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의 반짝임. 살아갈 힘을 주는 것들. 작가 마야 안젤로는 내게 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타오르는 용기의 힘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녀는 엄마, 나 그리고 엄마라는 책에서 10대 시절 단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을 한 일, 남자친구에게 납치된 뒤 심한 구타를 당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일을 고백한다. 간신히 살아난 뒤에도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한 그녀는 심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는 다짜고짜 근처의 정신병원으로 가서 자신을 진찰해 달라고 했다. 지금 나를 진찰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간신히 의사를 배정받아 그를 맞닥뜨리는 순간 마야는 저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좌절감을 느꼈다. 백인 남성이고 의사이며 부자임에 분명한 그가 흑인 여성이고 싱글맘이며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는 자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기에 마야는 학창시절 은사에게 찾아가 고백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그러자 그녀에게 성악을 가르쳤던 은사는 마야에게 종이와 펜을 쥐어주며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써보라고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싫다고 도리질하던 그녀가 드디어 테이블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한다. 나는 들을 수 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나에게는 오빠가 있다. 나는 춤을 출 수 있다.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나는 요리를 할 수 있다.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 짧은 글이 마야의 진정한 데뷔작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이다. 엄마가 있다는 것, 오빠가 있다는 것,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다른 모든 길이 막혀 있지만 오직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마야는 힘을 낸다. 그리고 작가로서 새로 태어난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흑인 여성이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용감하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 역시 그랬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글을 쓰는 동안에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꿈을 표현하고 타인의 꿈과 나의 꿈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내 간절함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비상구가 되었다. 글을 쓰는 동안만은 온갖 고통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눈부시게 충만하다. 영화의 속삭임.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무의식. 시련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기억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이별의 아픔 때문에 모든 일상이 멈추어버린 듯한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마침내 결심한다. 당신과의 사랑과 이별에 남긴 기억이 나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니 그 기억 자체를 삭제하기로. 클레멘타인이 먼저 결심한다. 아픈 기억을 삭제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과학의 도움을 받기로. 클레멘타인은 조엘과 연관된 모든 기억을 삭제하는 데 성공하고 심지어 그 회사의 직원 패트릭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 이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조엘은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자신도 클레멘타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삭제하기로 한다. 당신이 나를 잊었다면 나도 당신을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거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완전히 잊을 수 있지? 어떻게 벌써부터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지? 조엘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을 가슴에 안은 채 기억 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영원히 마음속에서 추방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그들은 정보로서의 기억은 지웠지만 또다시 그 사람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기억은 잊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엘이 다시 한번 떠나가는 클레멘타인을 불러 세울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반짝이는 사랑의 섬광을 보았다. 조엘은 이제 더 이상 소심하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억의 삭제라는 무시무시한 체험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욱 깊고 지혜로우며 강인한 존재로 변모했다. 그는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클레멘타인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더라도 예전처럼 답답하고 소심하게 사랑에 임하지 않을 것만 같다. 클레멘타인의 클레멘타인다움이, 조엘이 사랑했던 그녀다움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조엘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좋다. 아무리 이별하고 또 이별할지라도 그녀가 또 한 번 조엘을 상처 입히고 또 한 번 그녀 때문에 삶이 망가지더라도 조엘은 살아있는 한 다시 사랑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온몸으로 이해한 자이므로 기억의 트라우마를 넘어 기억의 아우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의식에서는 서로를 잊었지만 무의식에서는 결코 서로를 잊지 못한 연인들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노래. 그것이 내게는 이터널 선샤인이다. 몇 번이라도 좋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별의 말들로 서로의 가슴을 핥힐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사랑하고야 말 것이다. 그림의 손길, 벼랑 끝에선 연인의 입맞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키스신을 꼽는다면 언제나 5손가락 안에 뽑힐 만큼 이 숨막히는 걸작은 열정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다. 몽환적이면서도 처절한 느낌을 주는 이 경이로운 입맞춤의 광경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람객을 더욱 강렬하게 흡입한다. 처음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기분을 간신히 참아야 했다.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삼엄한 경호의 기운이 감도는 그림이었기에 작품 주변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누구나 이 그림 앞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오래 서 있고 싶어 했다.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 빈을 방문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클림트의 키스는 기대를 뛰어넘는 스펙터클로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키스의 희열을 영원히 간직하려는지 여인의 꿈꾸는 듯한 표정은 신비로운 슬픔을 자아낸다. 이 순간의 무한한 열광을 위해 아낌없이 거의 광기에 가까운 낭비의 정신으로 금빛 물감이 흩뿌려진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하면 황금의 도가니에 푹 빠져 익사할 것만 같은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이 더욱 실감나게 펼쳐진다. 벼랑 끝에 무릎을 꿇고 서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포즈는 연인의 사랑이 순탄치 않았음을, 이 장면 뒤에는 더욱 비극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만 같은 슬픈 예감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랑에 어떤 후회도 없어 보이는 그녀의 해맑은 환희의 표정은 저절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만든다. 신부의 머리 장식처럼 화사한 꽃을 꽂고 있는 여인의 머리 주변에는 마치 광배처럼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 순간이 생의 마지막일지라도 그 어떤 후회도 없는 듯한 두 사람의 몸짓에는 단호한 비장미마저 서려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 키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마법에 걸린 듯 환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키스를 꿈꾼다. 키스는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몸짓이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향한 첫 발자국일지라도, 달콤한 휴식이 아닌 끊임없는 고통을 향한 입장권일지라도,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키스에 깃든 불멸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술적 영감의 보물창고다. 누군가 당신에게 아무 말 없이 키스한다면 그는 당신의 귀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고 싶은 것이다. 클림트의 키스는 필멸의 인간이 불멸의 사랑을 꿈꾸는 순간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연주해낸다. 대화의 향기, 그것만은 잃어버리지 말 것을. 어린 시절에 반려견을 잃었어요.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잘 보살폈어야 하는데 잠깐 산책하면서 딴 곳을 보는 사이에 강아지가 길가에 떨어진 생선을 주워 먹었어요. 그 조그만 강아지가 장염에 걸려서 그 어떤 약도 듣지 않았어요. 여동생처럼 아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저 때문에 죽었어요. 나의 글쓰기 수업에서 이런 글을 보내온 수강생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었다. 반려견에 대한 상실감이 절절히 느껴지는 아주 가슴 아픈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나의 삶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상실 이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 거잖아요. 상실을 통해 더 내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상처는 더욱 컸고, 나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었지. 그때 너무 어렸어라는 말에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억이 도사리고 있다. 그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토록 무서움에 떨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어린 나이에라는 표현에는 묻어 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우리 자신, 그때 너무 어린 나보다는 훨씬 더 의젓하게 성장한 우리 자신이 있다.
우리 자신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때 어린 나의 나에게로 돌아가 말해주자. 먼 훗날 너는 이 시기를 견뎌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무기를 벼리는 일, 그것이 나에게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글을 쓰는 길이었다.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나를 보살피지 못했던 나, 어린 나이에 너무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던 나에게 다시 돌아가 말해주자. 그 시기를 견뎌내면 너는 반드시 더 아름다운 날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반드시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이 성장의 소중한 동력이다. 그때 반려견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힘들어했던 소녀는 이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반려견을 너무도 살뜰하게 잘 보살피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된다. 내 안에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그리하여 그때 보살피지 못했던 나를 끝내 더 큰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힘이 지금의 나, 더 강인한 성인 자아에게 생겼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심리학의 조언. 콤플렉스를 드러낼수록 강해진다면. 낯선 장소에서 강연을 시작할 때면 필연적으로 긴장감이 감돈다. 처음 보는 청중 앞에서 내 생각을 펼쳐놓는다는 것은 진땀나는 일이다. 청중도 긴장한다. 과연 기대한 것만큼 좋은 강의를 해줄까 하는 의심 반, 좋은 강연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설렘 반, 어떻게 하면 서로의 긴장감을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망가지기 전법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내 약점을 보여주기 전법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기에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정직함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 지긋지긋한 컴플렉스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던 분들도 어느새 수도분한 하회탈처럼 미소 짓기 시작했다. 약점을 드러낼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약점을 툭 털어놓을수록 우리 자신의 컴플렉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 아니 강해 보이기 위해 자신을 숨기면 숨길수록 진정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취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출신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학벌 콤플렉스 등 인간을 괴롭히는 많은 결점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콤플렉스조차 온전히 내 것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강인해질 수 있다. 마음 가면의 저자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숨기고 있었던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더 멋진 나로 보이기 위해 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온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때로는 가엾게, 때로는 어여삐 여기며 오늘도 컴플렉스 덩어리인 나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나는 결점투성이다. 내 인생은 컴플렉스의 박물관이다. 하지만 내 최고의 장점은 내 결핍으로부터, 내 단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독서의 깨달음.
꿈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하다. 몸이 보내는 질병이나 피로의 신호, 그리고 꿈이 보내는 무의식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과 부정적인 기억까지도 궁극적인 친구로 만들어 나 자신의 조력자로 만들 수 있다. 고해경의 꿈이 나에게 건네는 말에서 저자는 꿈이 언제나 꿈을 꾸는 사람의 건강과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꿈은 거대한 힌트의 보물창고이며 무한한 잠재력과 기억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저자는 또 다른 책 나의 꿈 사용법에서 꿈의 역할을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의 역할에 빗대어 설명한다. 동화에서 거울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냐는 물음에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며 진실을 들려준다. 그것이 결코 왕비가 원하는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꿈이란 인간 존재의 근원인 영혼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식에 아첨하여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에 때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대치 않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여 잔잔한 마음을 휘젓는다고 설명한다. 왕비는 진실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원한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예쁘다는 말, 백설공주는 결코 자신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말, 그러나 거울은 속일 수가 없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 그것이 거울의 본성인 것이다. 무의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거울이 왕비에게 진실만을 말하듯 꿈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 바로 그것이 꿈이다. 탈무드는 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 신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리고 만다.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간절한 연애 편지, 그것이 바로 꿈이 아닐까. 꿈은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 보내는 편지이며 그 모든 무의식의 메시지가 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라는 초대장이다. 무의식은 매일 밤 꿈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당신이 미처 살지 못한 삶을 꼭 살아내야 한다고. 꿈은 내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에겐 더욱 뜨겁게 열정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라고. 더 많은 사람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일상의 토닥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볼 권리. 언젠가는 노을에 대한 글을 꼭 써버리라 다짐했다. 다짐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도전을 해본다. 노을에 대한 글을 쓰는 건 유난히 어렵다. 너무 좋아하는 대상인데 그것이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글을 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음악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미술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자연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그래서 어렵다. 언어가 아닌 것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노을을 바라볼 여유가 있다는 것,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참 아름답다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을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처럼 노을 지는 모습이 너무 슬프도록 아름다워서 그 작은 행성에서 무려 의자를 42번이나 옮기며 하루에 42번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린 왕자만큼이나 나는 저물녘의 노을을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러나 지구는 너무 커서 내가 의자를 옮긴다고 해서 노을을 하루에 몇 번씩 볼 수는 없다. 그러니 매일 부지런히 노을의 시간에 맞추어 하늘 바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시간을 놓친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있는 곳에는 노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노을이 물드는 시간을 자꾸만 놓친다. 그 놓침의 빈도만큼
내 삶이 더욱 각박해지는 것 같아 아쉽다. 게다가 노을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다. 어쩌다 한번 우연히 노을을 바라본 날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노을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 환호하게 된다. 며칠 전 작업실 옥상에 올라가 하염없이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새빨갛게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구나.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무언가가 너무도 슬프게 사라져가는 느낌과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동시에 든다. 하루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노을바라기를 할 수 있다면 노을 지는 풍경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린다. 다 잊은 줄로만 알았던 열정, 다 버린 줄로만 알았던 슬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믿었던 희망까지도. 이제야 알겠다. 그토록 오랫동안 노을을 바라보는 삶을 예찬한 이유를.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을 비춰주는 위대한 거울이라는 것을. 노을 지는 풍경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그 몇 분의 시간만으로 삶은 더욱 찬란해진다는 것을. 오늘 읽어드린 책은 정여울 작가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수업 365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